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매 순간이 충만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별밤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별밤사 이야기를 들으실까요?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의 흥미로운 무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올해 최고의 영화 흥행작이었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에 나오는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왕사남에서는 단종 역으로 박지훈 씨가 호연을 펼쳐 스타덤에 올랐죠. 왕사남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고 많은 화제를 낳으면서 단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 역사에 대한 호기심, 끌림도 많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합니다. 어린 조카 단종의 목숨을 앗아간 수양대군, 즉 세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단종의 또 다른 숙부였던 안평대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그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평대군은 특히 세종이 왕위에 오르던 해에 태어났으니 복을 가져온 자식으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으로 단종의 아버지였지요. 세종의 둘째 아들은 수양대군으로 훗날 세조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을 보면서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왕후 심씨로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지인 태종의 견제로 목숨을 잃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했죠. 특히 왕후 심씨의 어머니는 노비가 되어 심씨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권력이란 참 비정한 것 같아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1살 차이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두 아들을 집현전 학사들과 어울리게 해 학문과 실력을 키우게 했죠. 세종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각각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점점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가 됐습니다.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역대병요라는 군사와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책을 엮으라고 명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렇지 않아도 야심만만하고 왕권에 대한 미련이 많았는데
그 아버지가 수양대군에게 칼을 갈게 한 셈이 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적, 전술적 지략을 키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처럼 그를 좋아하고 일에 올인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했고 과로를 하다 보니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눈을 감게 됐습니다. 문종은 바로 아래 동생인 수양대군의 야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살밖에 안 된 아들이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문종은 총애하던 신하인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어린 아들 단종을 잘 지켜주라는 명을 남기고 승하했습니다. 총명하고 근면했던 문종이 오래 살았더라면 아버지 세종의 위협을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키고 문물을 더 꽃피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 단종의 비극은 없었겠지요. 세종이 살아있을 시절부터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모두 기량이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개성은 너무 달랐죠. 수양대군이 괄괄하고 문과 무, 둘 중에 무를 좀 더 가까이 했다면 안평대군은 시와 문장, 예술을 사랑한 풍류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한명회 같은 책사와 무례한들이 많았고요. 안평대군의 주변에는 학식과 예술적 소양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평대군의 주변 인물들이 좀 더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겠죠. 수양대군은 이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요. 책사인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세상이 변하면 문인들은 쓸모가 없지만 힘을 쓰는 무사들이 필요합니다. 나으리는 무사와 결탁해서 이들을 곁에 두십시오. 귀가 솔깃해진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죠. 한명회가 대답합니다. 활쏘기를 연습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매일 훈련원에 나가서 무사들과 활쏘기를 하십시오. 활쏘기가 끝난 뒤에는 배불리 먹이면서 무사들과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방법을 써서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힘과 무기를 쓰는 무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럼 안평대군은 어땠을까요? 안평대군은 17살 때부터 당시 강대국이었죠. 중국의 귀한 글씨와 그림을 모으는 아주 조숙한 컬렉터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생이 값비싼 작품을 사 모으는 컬렉션을 시작한 것이죠. 안평대군의 소장품 중에는 1000년 전 중국 고개지의 작품도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도 구하기 힘든 귀한 작품이었습니다. 중국 동진시대 사람이었던 고개지는 중국 회화의 기틀을 세운 사람으로 중국 회화의 거장으로 불리죠. 이렇게 안평대군은 그림이건 글씨건 아름다운 걸 보면 참지 못하고
꼭 자신의 품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5세기에 그 귀하고 좋은 작품을 손에 넣으려면은 얼마나 자금이 많아야 할까요? 안평대군은 왕의 아들이라서 돈이 많았던 걸까요? 그보다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성령대군의 양자로 입적된 상태였습니다. 성령대군은 할아버지인 태종과 원경 왕후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성령대군이 아들 없이 숨을 거두자 안평대군이 그 후사를 잇기 위해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대군의 양자가 된 덕분에 성령대군이 갖고 있던 토지를 300결이나 하사받았는데요. 요즘 시세로 보면 작게 잡아도 약 60만 평에 해당합니다. 현대적 가치로 계산하면 매년 최소 30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의 아들로서 받은 토지에 성령대군의 유산까지 더해져 엄청난 재력가가 된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유명한 화원이었던 안견을 곁에 두고 자신이 모은 걸작들을 감상하게 해 안견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습니다. 안견은 그 유명한 목류도원도를 그린 전설적인 화원이죠.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낙원을 안견에게 들려줘 그리게 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특히 그림뿐 아니라 당대 최고 명사들의 뛰어난 시가 어우러지고 또 안평대군의 글이 곁들여져서 걸작 중에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때로선 최고의 셀럽들로 꼽히던 사람들에게 목류도원도를 보고 시를 짓게 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지편전 대표 스타인 박백년, 성산문, 신숙주, 김수온, 최황 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방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와 조선의 예학을 집대성한 박연, 고려시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알렸던 이색의 친구이자 학생이었던 만우가 시를 지어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목류도원도는 현재 일본에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죠. 목류도원도를 뺏긴 사연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따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평대군은 그 자신이 최고의 명필이었는데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 안평대군에게 졸라 글을 수천 장이나 받아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조선을 찾아오는 명나라 사신은 콧대가 높고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평대군의 글 앞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활달하면서도 자신감으로 충만해 하늘을 날 듯합니다. 강건하면서도 균형과 우아함을 갖춰 지편전 학사들도 안평대군의 필체를 따라할 정도였고요. 일반 선배들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글씨를 써달라는 청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써주는 화통함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안평대군의 글씨에 대해 국조의 명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했고요. 고아하고 근엄하며 강건하면서도 원활하고 창건하면서도 아름답다고 극찬했습니다. 정조도 안평대군의 필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동생인 안평대군을 영모로 누명씌우는 바람에 그 글씨들이 흩어지거나 사라졌기 때문이죠. 안평대군은 예술적 안목이 높았는데요. 인왕산 자락에 지은 집도 아주 근사했습니다. 정원은 특히 일품이어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화나무와 대나무가 그득했고 커다란 괴목과 삼나무 아래에는 사슴이 풀을 뜯었습니다. 밤이 되면 오래된 소나무 가지로 학이 날아들었죠. 봄이면 살굿꽃, 백꽃이 피고 동백꽃과 해당화, 영산홍이 자태를 뽐내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못에는 희고 깨끗한 연꽃이 그득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가 저녁 안개를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곳에서 안평대군은 시 모임인 시회를 열어 집현전 학사들과 젊은 선비, 명사들을 불러 음악과 시, 바둑을 즐겼습니다. 바둑알과 바둑판은 옥으로 만들기도 했다는군요. 안평대군의 집에는 10,000권에 이르는 책과 걸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문종은 왕위에 오르자 서책을 인쇄하기 위해 일명 안평대군자라고 불리는 활자를 주조했습니다. 문종은 수양대군보다 안평대군을 더 좋아하고 믿었던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엔 수양대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자 안평대군을 처형한 뒤에 안평대군자라 불린 활자를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믿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숙부인 안평대군이 목숨을 잃고 단종은 영월로 쫓겨갔습니다.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되었죠. 영월의 단종은 매중루에 올라 밤이면 피리를 불게 했는데 그 구슬픈 소리가 퍼져나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단종은 곤룡포를 입고 나가 향을 피워 하늘에 기원을 올렸고 그때면 비가 쏟아져 백성을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충신들의 잔혹한 희생으로 충절에 대한 의미가 길이길이 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왕사남을 통해 유명해진 어몽도주요. 어몽도는 당시 단종을 장사 지내려 하다가 주변에서 극구 말림을 당했습니다.
대역죄인에 연루되면 역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때 어문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생각하는 바다. 그 말은 지금까지 전해져 아름답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단종의 가여운 삶과 역사 속에 그 의미가 전해져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